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들 진행을 맡은 소설 범도희 작가 방현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쓴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또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로 널리 우리에게 알려진 작가 강원국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6번째 글쓰기 책 강원국의 책쓰기 수업을 펴내셨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강원국 글쓰기의 정수다. 강원국 글쓰기 책의 완결판이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강원국 글쓰기의 마지막 책이 될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 출판사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이제 더 이상 글쓰기 책은 이제 없다, 안 쓸 거다, 이게 마지막 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이제 이미 계약해서 지금 준비 중인 출판사들에서 연락이 오고 정말 이렇게 나가면 이게 맞냐, 글쓰기 책 안 쓸 거냐. 그래서 뭐 출판사에서 마케팅 용도로 이제 하신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사실. 이제 책을 쓰려면 글을 써야 하잖아요. 네. 글이 모여서 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글쓰기의 끝은 책 쓰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사실 글쓰기 책을 이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이게 거의 완결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작가들에게는 늘 완결 최종적인 작품을 쓴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저는 좀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글쓰기 책도 제가 이번에 서점에 가서 새로 살펴보니까 무려 초판을 211세를 찍고 개정판을 냈더라고요. 보통 우리 작가들한테 두 자릿수 세만 찍어도 참 어마어마한 건데 무려 세 자릿수 그것도 211세까지 찍고 개정판을 냈고 그 다음에 낸 책들도 다 꾸준히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마지막 책이라니 그랬었는데 뭐 그런 근데 요즘에는 책들이 정말 안 팔리죠. 네. 요즘에 그러니까 2세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고 그런데 저 책이 나올 2014년 그 당시만 해도 요즘 같지는 않았고요. 요즘 같이 막 스마트폰이 막 그 누구나 이렇게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래서 뭐 좀 팔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히려 또 이 책은 사람들이 책을 보지 않는 시대에 책을 보는 게 얼마나 큰 힘인가. 책이야말로 가장 큰 정신적 무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힘이 다 책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서 이 책도 이번에 또 독자들로부터 많이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강원국 작가는 대우정권 홍보실에서 평범한 사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로 들어가게 됐나요? 이제 홍보실에서 이제 글 쓰는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김우중 회장을 모시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 정경련 회장이셨고요. 그래서 그 정경련 회장의 글을 이제 쓰게 됐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 인연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이제 경제 연설을 쓸 사람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게 민간에서는 이제 그 정경련 회장 연설을 쓴 사람이면 대통령 경제 연설도 좀 쓸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자 시험에도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기자 시험에도 떨어지신 분이 어떻게? 기자 시험을 안 봤고요. 또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 이제 되려고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홍보실을 일부러 지원해서 갔는데 그 홍보실 들어가서 신입사원 때 맡겨진 첫 번째 일이 그 회사 창립 20주년 그 해가 20주년이었는데 그걸 기념하는 책자를 제작하는 업무를 사사라고 그랬죠. 아시네요 교수님. 우리 뭐 글 쓰는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외부에 그걸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전직 언론인 분이 계셨고,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었는데, 네. 그거 하다가 이제 그분이 다른 책을 막 베껴서 주시는 걸 알게 돼서, 결국 그 글 쓰는 게 이제 제 몫이 됐고요. 네. 제가 글을 전혀 저는 써본 적이 없고 못 쓴다고 그랬더니, 내 위에 바로 대리께서 이 책은 아무도 안 보니까, 못 써도 상관없다. 그냥 쓰기만 해라. 그래서 그거 쓰면서 몇 달간 이제 그 하다가 그 해가 제가 마지막 기자 시험 볼 수 있는 연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못 봤어요. 꿈이 있었을 뿐이군요. 네. 그런데 그 아무도 안 보는 책을 굳이 남의 걸 좀 베끼고 게으르게 한 그 언론인 네. 덕분에 그렇죠. 오늘 강원국 네. 작가가 있는 거군요. 안 그랬으면 그 사사를 맡아서 전혀 계속 그게- 쓰지도 않았고 네. 아마 기자가 됐거나 아니 다른 기자 일을 뭐 살았을 떨어지고 아마 글 쓰는 일과 무관하게 살았을 텐데 뭐 그분 덕분이기도 하고 저는 제 위로 이제 직속 상사 이거 아무도 안 읽는 책이다. 네. 그러니까 그냥 자신 있게 써라. 그게 저한테 용기를 줬고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글 쓰는 사람은 참 많아도 대통령 연설비서관은 뭐 손꼽을 정도로 작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도 많고 또 거기 들어가면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나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써서 보여드리면 초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4단계로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4단계가 어떤 단계고 또 거기서 본인은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4단계가 뭐 1단계는 그러니까 0단계는 없습니다. 네. 하나도 안 고치는 경우는 없어요. 네. 1단계는 이제 단어나 문장에 손을 대면 네. 이제 그게 이제 1단계 아주 잘 쓴 겁니다. 네. 교열 정도 수준에서. 단어를 고치거나 문장을 좀 손을 보면 2단계는 문단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분은 이 문단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고 좌우 여백에다가 네. 다시 쓰십니다. 네. 그게 이제 2단계고요. 3단계는 그냥 이 한쪽 아니면 뭐 한쪽 반, 네. 그러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나오는 데까지가 통으로 마음에 안 드는 시간. 그런 경우는 가위표를 치시고 뒷장에 네. 다 쓰십니다. 뒷장에 쓰시는 게 그게 이제 3단계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지경의 원고라고 생각하실 때 그런 경우는 그냥 본인의 육성으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셔서 카세트 테이프를 주십니다. 원고는 안 돌아오고. 네, 원고가 이제 안 돌아오죠. 그게 이제 4번째 단계인데 그걸 우리끼리 이제 폭탄이라고 해요. 폭탄 맞았다. 네. 완전히 박살.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도 그 지경까지 가실 때는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셨겠어요. 고치고 고치다가 도저히 이건 못 고치겠으니까 이제 녹음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녹음도 뭐 그냥 하셨겠습니까? 다 할 말 메모하시고 다 해가지고 녹음을 하셨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죄송하고 정말 밥이 입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단어 문장 정도 고치면 이건 상당히 잘 쓴 것. 상당히가 아니고 거의 아주 완벽하다고. 완벽한 네. 그 다음에 문단을 고치면 잘 쓴 뭐 겁니다. 양호한 것, 네, 양호 상. 네. 그 다음에 통째로 뒤에다가 다시 써주면 엑스표하고 쓰면 그게 이제 좀 양이나 가 좀 이런 거죠. 미협, 좀 심각 네. 정도고 이제 그렇죠. 그게 미 정도 되겠네요. 네. 그 폭탄은 몇 번 맞아보셨어요? 2번 맞았어요. 폭탄 2번. 그럼 며칠 띵 하겠어요? 띵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얼굴을 들기 어렵고 회사 나가기 싫고 눈치 보이고 그냥 참 좀 어찌 보면 슬픈 게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카세트 테이프이.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비서분인데 테이프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 어느 연설 누가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손 드는 사람이 이제 폭탄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딱 그분이 등장을 하면 긴장을 하죠.
카세트 테이블 들고 오시면 폭탄을 들고 오니까. 예, 그럼 이제 그래도 내 이름이 호명이 안 되면 네. 그게 그렇게 다행스럽고 그걸 이제 받는 사람은 죽을 맛이고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고 이런 현실이 좀 슬프죠. 예.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1, 2, 3, 4단계 폭탄이지만 폭탄도 다 그 뒤에 테이프 듣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이 연설문 초안 작성자 능력이 어디까지 정도 되고 어떻게 해줘야 이걸 원하는 수준으로 뽑아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방법과 수준을 정확히 읽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고 초안을 써서 드리면 우리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다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대통령께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마무리를 져주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녹음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제 보통 어떤 제가 모신 리더들은 이제 뭐 회장님도 모시고 있지만 이렇게 불러서 이걸 뭐 다시 써라 이러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이제 니들 역할은 거기까지 고생했어.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해야 될 차례야 해서 그걸 완벽하게 해서 주시는데 저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목적도. 그거 보면 정말 김대중 대통령은 거의 문해창작학과 교수보다 뛰어난 교수 같아요. 그렇게 첨삭하기 쉽지 않죠. 그걸 정확하게 읽어내고 또 그 상대, 그걸 만질 사람의 능력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롤까지 다 조소하는 그 별명이 지도력.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상님. 맞죠, 선상님. 김대중 선생님, 글쓰기도 선상님이었네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정말 그 박연히 받드는 선생님이 아니고 실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육성하고 키우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걸 되게 재밌어 하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할 일도 많은 분이었는데 어떻게 글쓰기에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문해창작학교 교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독서의 나왔을까요? 힘이라고 저는 독서와 뭐 사색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이전에 일단 그 열의죠. 또 책임감이죠. 자기 글은 자기 글이 나고 자기 글은 내가 쓴다. 아마 그야말로 정말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글쓰기에 할애한 시간이 전 가장 많을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시고요. 그게 사실 자기 말과 글로 어찌 보면 국정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자기 생각과 어떤 그걸 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훌륭한 지도자 리더들은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더 직급이 높아질수록 자기가 글 쓰는 시간에 더 많이 투자하고, 그렇죠. 훌륭하지 않은 지도자들은 그것들을 모두 그냥 아래로 내려놓죠. 이제 뭐 글 쓰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각하는 시간, 글을 읽는 시간. 쓰려면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못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글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생각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해지는 글은 거죠. 그냥 빙산의 일각 같은 거죠. 그 밑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고. 저는 뭐 우리 음식 만들 때 고명 얹지 않습니까? 글은 그냥 고명 같은 거다. 사실은 그 고명이 얹히기까지 그 많은 시간과 어떤 노력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훌륭한 그 지적 탐구자였고 또 유능한 글쓰기 작가였고 또 연설가였는데 매번 연설을 할 때마다 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연습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준비와 연습에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가든 아무리 그 사소한 자리더라도 가서 할 말, 첫 마디, 그에게 할 질문, 마무리 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요. 그런 걸 이렇게 메모하고요. 글로 써보고요. 가시는 분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털레털레 이렇게 하시는 법이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시고
그러니까 준비와 연습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다 되면 그걸 뭐 거울을 보건 아니면 거기 이제 관저에 여자 비서분 계시거든요. 그 손녀 같은 그분을 앞에 두고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연설을. 제일 막강한 공포스러운 관객을 앞에 놓고 하는군요. 아주 어린 나이 든 사람이 그 친구 앞에서. 작가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글을 가장 이해하지 못할 분에게 읽어보라고 하고 이제 그 평을 구한다고. 그만큼 이제 그 젊은 분이 이렇게 이해하고 속속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 내용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넘어서려는 노력들, 이렇게 넉지 않는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보면 그러니까 의견이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만히 있고 묵묵히 입 다물고 있는 사람보다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방법을 제시하고 토론할 줄 아는 사람을 선호했던 게 아마 김대중 대통령하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점 같아요. 여기 책에 보면 이제 강 작가님 보시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일을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생길 장점, 효과,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리스크는 어떤 건가,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세 가지 단계의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똑같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 그리고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하는, 이제 그런 김대중 대통령과 그런 면에서 이재명도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대할 때, 사람하고 타협하거나 이럴 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세 단계에 걸쳐서 생각을 한다고 강원국 작가님은 정리했더라고요. 그 세 단계, 사람 대하는 법, 협상하는 법, 뭐 그거 좀 소개해 주면 우리가 원활하게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두 유형의 사람을 본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는데, 몸이 게으른 사람과 생각이 게으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하느냐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생각을 물어봤을 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니면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생각이 게으른 거죠. 이제 그런 분을 좀 싫어하셨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의견이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쩍 노력을 하시는 분이죠. 제가 이렇게 해서 지켜본 바로는 그분 나름대로 세 가지 생각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생각하십니다. 한 면만 보지 않고 다른 면, 다른 관점, 다른 시각, 그 여러 각도, 이게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이렇게 다각도로 보시는 게 하나 있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면을 본 걸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열거하시고요. 두 번째는 꼭 한마디로 정리해 보십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 문장으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뭘 여쭤보면은 바로 그 한 문장, 그 한마디로 얘기를 하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얘기하고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붙이시고, 마지막 하나는 역지사지를 꼭 하십니다. 내가 저런 영세 자영업자라면, 내가 저런 중소기업인이라면, 내가 저런 철거민이라면 어떤 심정, 어떤 처지, 어떤 입장일까. 그래서 늘 그 역지사지를 생각해보고 그 세 가지 어떤 생각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 후에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니셨나 이렇게. 그 역지사지, 뭐 한마디로 요약하는 능력, 이런 거 보면 우리 윤석열이라고 한 지난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하고 정확히 거꾸로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상대의 생각,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는 아주 생각해 보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횡설수설 마음대로 얘기하나 정돈되지 않은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예, 내용을 확실하게 장악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고 발언한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깨고 있다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모로 우리의 진짜 선생님, 선상님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임기 끝나고 다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넘어갈 때 보통 이제 대통령 바뀌면 같은 정당이어도 이제 바뀌잖아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강원구 작가님은 계속해서 또 다음 정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게 됐어요? 저는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진짜 존경하셨습니다. 아마 꼽으라고만 첫 손가락에 꼽지 않으실까 정도로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글을 쓴 사람도 받아주지 않았나.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하겠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할 자격이 충분하고 할 수 있는 분은 그걸 안 하시려고 하고 그 윤태영 선배요. 네.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복심이자 진짜 필사인데 네. 그걸 뭐 굳이 안 하려고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변인이나 이런 다른 역할들이 또 주어졌기 때문에 정작 할 수 있는 분은 또 안 하신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찾기가 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글을 써주는 사람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러려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알고 그런 사람을 이제 연설 비서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시점까지 그렇게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분이어서, 그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 강은국 작가를 존중하는 대로 연결된 거군요. 그러니까 어부지리 한다고 그러나? 뭐 했다고 그러나?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막 거의 우시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그 보면 굉장히 눈물이 났습니다. 저 연로한 어른이 자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훨씬 후배고, 그러니까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그 통곡하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랑하셨구나. 사실 8월 18일이 이제 16주기셨는데, 그 떼약볕 달에서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 떼약볕 아래서 그렇게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하셨던 게 이제 돌아가시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쪽이 무너진 것 같다 이런. 그랬죠. 한쪽이. 마음 그런 신경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사랑과 존경이 있었던 관계.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또 새삼스럽게 그런 면에서 그립습니다. 바로 이제 16일 날이었죠. 돌아가신 날이. 그리운 분입니다. 특히 또 노무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특히 연설문에 대해서 뭐 1년치 연설문을 미리 구상하고,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3.1절하고 광복절 연설문은 2달 전 정도부터 이렇게 준비를 지시하고 직접 그러니까 수석들을 아까 회의 열어서 토론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3.1절과 광복절을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던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그 경축일이기도 하고요.
그 연설 계기가 이게 종합 연설을 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현충일만 하더라도 딱 그 주제가 한정되고 또 뭐 국군의 달이니 뭐니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4.19나 5.18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3.1절하고 이 광복절은 이제 국정 전반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고, 또 이제 두 날의 공통점이 이제 남북 문제와 한일 관계를 얘기하는 또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 국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셨죠. 광복절 경축사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구상을 하셨습니다. 이번 올해 광복절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구상을 하시고, 연초부터 그런 말씀을 막 꺼내시고 하면 이거 한참 남았는데 뭐 벌써부터 저러시나 그랬는데, 그냥 그거 뭐 잠깐 얘기 꺼내고 마는 게 아니고 그냥 광복절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화두,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실지를 늘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에는 그때가 이제 광복절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휴가철이어가지고 되게 휴가를 광복절 전에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내내 이제 그 작업하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그 수석 뭐 보좌관들 필요하면 어떤 해당 장관들 다 모시고 일종의 이제 그 글에 대한 품평회 이런 글 독회라고 했는데, 그렇게 읽는 시간, 읽는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의견을 또 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3.1절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국민혁명의 날이었고, 그걸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생겨났고 8.15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존재하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정과 또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될 길 전체 국제관계까지 남북관계까지를 아우르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확고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기울였고, 그러다 보니까 2005년인가 광복절 전날 밤에 불려가서 10시 반에 다시 이렇게 쓰라고 하는 주문을 받았다고, 그래서 아주 폭탄 맞은 것 같았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연설 비서관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맞는 광복절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두 번째 광복절이었는데, 밤 늦게까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관제해서 같이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걸로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난 이제 그걸 끝난 걸로 알고 이제 내려와서 우리 행정관들하고 삼청동 가서 이제 우리는 휴가도 막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저녁 회식을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만세 부르면서 했는데, 그리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10시 반쯤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술을 어느 정도 먹은 상태. 하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음날에 광복절인데 술을 먹는 게 적절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다시 넘겼으니까. 저는 이제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했고요. 전화로 구술을 또 해주셨어요. 그 마무리 부분을 바꾸자고 해서.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제대로 반영을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그대로 읽으시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얼추 맞췄나 보다 했는데, 그게 5년 차 때인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비서관들하고 오찬을 하시다가, 그때 광복절 경축사가 좋았는데 꼬랑지가 없어졌다고. 우리가 그게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좀 남아 있으셨나 봐요. 그게 좀 뭔가 후련하게 이렇게 할 얘기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아쉬움 같은 게 있으셨는지 느닷없이 5년 차 때 그런 말씀을 꺼내시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죠. 저게 무슨 소린지. 저만 알아듣죠. 그래서 내가 그걸 잘못 썼구나. 대통령이 구술을 해주시는 걸 반영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때 알았죠. 그때 한 번은 또 보니까 3시
그 고치라고 그래서 3시 반에 넘겨 다시 고쳐드렸더니 국회에서. 5시 반에 다시 또 연락이 와서 다음 나머지는 당신이 해라. 그러니까 그분은 내일이 연설이면 중요한 네. 연설은요. 네. 오늘 밤까지 고치십니다. 아, 끝까지 고치세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날도 국회 연설인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저녁까지 붙들고 이제 하시다가 마무리를 하시고 저를 내려 보냈는데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또 올라갔더니 다시 쓰자고 더 좋은 게 생각이 나셨다고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구술을 해주시는데 그걸 제가 이제 내려와서 쓰는데 뭐 한 3시 좀 넘어서까지 썼는데 반도 못 썼어요. 근데 대통령이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그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못 쓸 거라는 걸 틀림없이 알고 전화하셔서 어디까지 됐냐. 그래서 어디라고 그랬더니 고생했다. 나한테 넘기고 자라. 그래서 그냥 3시 반 보내라. 그래서 몇 시까지 써주면 되냐. 5시까지는 써주셔야 인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5시 딱 써주셔가지고 보내셨어요. 새벽 5시까지 안 주무시고 직접. 네, 그래서 나도 이제 눈 좀 붙여야지. 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메일로 보냈으니까 자네가 마무리는 해줘서 그래서 아니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제가 속으로 지금 인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열어봤죠. 그랬더니 다 쓰신 거예요. 나는 네. 대충 쓰시고 나보고 마무리를 하라고 그러신 줄 알았더니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쓰신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실력, 집중력 뭐 이런 게. 그게 정말 내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다 공부하는 걸 멈추지 않는, 이제 생각을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독서하고 새롭게 배우고 깨닫는 걸 굉장히 기쁘고 즐겼던 분 같아요. 가장 즐긴 부분 거의 중독되다시피 이제 저는 공부 중독자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성공한 그러니까 리더들, 지도자들과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의 차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성공하고 올라가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옛날 걸 그냥 우려먹고 그 위에서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달라졌는데 그대로 옛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과 달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새롭게 배운 데는 독서가 무엇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하루 한 페이지씩이라도 반드시 읽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아마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두 분의 독서 습관이나 방법들은 또 같으면서도 다를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도 글을 안 읽으시는 날은 없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통점이라면 그 이제 다독가라는 거 하고 책을 읽으면서 늘 메모를 하시는 것도 메모. 이제 공통점이고 좀 차이점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독 스타일이시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속독에 좀 가깝습니다. 이 한쪽을 읽는데 제가 이렇게 연설문 읽으실 때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4, 5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읽는데 정확히 파악을 하는 굉장히 속독에 능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자가 되면 그런 수준의 문해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읽어야 될 게 많거든요. 보고서도 많고 자료도 많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속독 스타일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좀 비판적 독서를 하신다고 그럴까? 계속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면서 읽는 분이고 책에도 메모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물음표 달고 그런 분. 왜? 그러니까 읽고 나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하대요. 막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하고 이제 이게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으시고 생각을 계속. 그에 반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거의 읽는 시간 반, 읽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한 꼭지 글을 읽으면 바로 다음 꼭지로 안 넘어가고 덮고 읽은 꼭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고. 여기서 나는 뭘 배웠나, 뭐를 알게 됐나, 이걸 읽고 나서 내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 어떤 생각이 만들어졌나.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게 없으면 다시 읽는데요. 읽었던 거를. 그래서 그 헛일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으면 읽기 전과 똑같으면 이거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 읽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지면서 그게 아까 얘기한 이제 정독 스타일이시고 읽는 분야는 김대중 대통령은 고전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고전보다는 뭐 신간 많이 읽으셨고 신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뭐 이런 책들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도자로서 뭐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보면 책에 밑줄 치고 또 메모도 하고 포스트잇 붙이고 뭐 그냥 그걸 보면 네. 왜 책은 사서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책을 못 살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우리 문창고 학생들한테 옛날에는 책은 반드시 사서 봤거든요. 요새는 문창고 학생들도 소설책을 빌려서 봐요. 도서관에 가서. 그래서 저는 야, 문창고 학생은 말이야, 적어도 책은 사서 보는 거야. 응? 술꾼이 술값을 안 아끼는 것처럼 문학하는 사람은 책값을 아끼지 않는 거야. 남의 책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그리고 거기다가 메모도 하고 줄도 긋고 그래야 다음에 찾아봐서 그 생각이 나면 찾고 두고 그래야 그게 내게 되는 거지. 빌려보고 돌려줘 버리면 그게 어떻게 내게 돼. 그런데 보면 정말 두 분은 여기 책에 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그러니까 두 분이 왜 읽었나 생각해 보면 네. 사실 말하고 쓰기 위해서 읽으신 거예요. 네. 읽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고 알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뭘로? 말과 글로. 근데 이 글로 이제 나중에 알려주고 이제 글을 쓸 때 그 책에 있던 내용이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걸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책은 자기가 사서 옆 곁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글을 쓸 때 그걸 활용할 수가 있죠. 대통령 연설비서관으로 이제 일하면 난처한 일, 정말 곤란한 일, 힘든 상황도 닥칠 것 같은데 어떤 에피소드들, 일화들이 있을까요? 저는 과민성 대장 증세가 좀 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소심하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긴장을 쉽게 하고 이제 대통령 말씀을 길게 하실 것 같으면 뭐 배가 아프고 그래서 대통령 말씀하시는 중간에 화장실을 제가 2번이나 간 적이 있고 그래서 참 그건 되게 좀 불경스러운 일인데 좀 그런 것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사령장 받는 날 일찌감치 집에서 나섰는데 중간에 배가 아파서 이제 그 지하철 타고 가다가 중간에 화장실 뭐 하여튼 가서 무슨 일도 겪게 되고 많은 일도 겪었는데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이제 휴일날 집에 있는데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대통령 같으면 이제 비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대통령이 통화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잡아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바로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화장실에 앉아 있다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불경스럽게. 근데 그럴 수도 뭐 그거야 없고. 안 보이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무슨 짧은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연설문에 들어갈 내용을 길게 구술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생각이 난 게 있으셔서. 그런데 제가 손에 메모도 없고, 근데 외우지는 못하겠고, 처음에는 외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외우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중간에 대통령께 저 지금 화장실이니까 좀 이따 다시 통화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어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처리를 못하고 전화를 예 받으면서 메모지를 찾아서 이제 기어 나온 기억이 있고 되게 뭐 난처한 경우는 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남북 2차 정상회담 할 때 그 따라가셨다고. 그때 이제 대장성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랑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곤혹을 치렀다고 들었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육로로 갔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비행기 순환공항으로 하셨는데 육로로 가는데 내가 만약에 배 아파서 차를 세우면 다 서는 거거든요. 네. 다 서면 이제 북측으로 넘어가서 차가 서면 아니 미국에서랑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인공위성으로. 화장실도 중간에 잘 없고.
화장실이 없죠. 뭐 휴게소에 세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에 차가 서면 무슨 변고가 일어난 거죠. 차가 네. 서면 이건 사건이. 아니 여기 우리 여기서 돌아다닐 때도 대통령 차는요 경호 속도라는 게 있어서 일정 속도 아래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달려야 돼요. 그런데 북측에 넘어가서 차가 서버렸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 상상을 해보니까 이건 큰일인 거야. 그래서 떠나는 날 새벽에 안 먹었어요. 이거 한 이틀을 안 먹었는데 평양 가서도 안 먹었습니다. 돌아올 거 생각해서. 그래서 새벽에 관장을 했습니다. 관장. 혹시 몰라가지고. 우리 내장 내시경 할 때. 그걸 이제 먹는 거 아니고 저 약국에서 파는 거 관장 그러니까 그것처럼 비웠군요. 네. 그래서 완전히 관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2차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제가 한 4, 5일을 밥을 안 먹었죠. 평양 가서도 대통령 묵으시는 숙소에 가서 있었거든요. 거기는 뭐 김정일 위원장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막 부담이 되고 긴장이 돼서 아예 밥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밥맛도 없고요. 그랬습니다. 대통령 연설 비서관이 쉬운 일만은 아니군요. 아니 저같이 뭐 이렇게 소심하지 않고 과민성 대장 증세 이런 거 없는 분이야 뭐 별 탈이 없겠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연설에 비중을 많이 두니까 고이즈미 이제 총리 때 아까 얘기했던 게 마지막 연설문 구술한 거 빼먹었다고 그래서 연설문 없이 메모 들고 가서 연설. 그 3.1절 연설. 그게 3.1절 연설이었나요? 그 3.1절 연설인데 종이 썼었다고 그랬. 그 2년 차 때.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연설이죠. 3.1절 연설. 첫 번째는 그 인수위 끝나자마자 바로 취임하자마자 하시는 거여서 대통령이 구술을 못 해주셨어요. 2월 달 마지막에 취임하셔가지고 3월 1일 날 3.1절 기념식을 하니까 그때는 써서 드렸더니 보시고 한 문장만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불의가 패배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 기회주의를 청산하겠다. 요런 의미의 문맥만 하나 넣으래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하시겠다고. 그걸 이제 메시지로 던지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이제 3.1절도 지난번에도 내가 써드린 거 그냥 읽으셨으니 뭐 그런 기조로 그냥 하면 되겠다 싶어서 써서 드렸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 쓴 사람 인사 조치를 하라 그래가지고 민정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경위서 쓰고 나중에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고이즈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대변인께 얘기를 하셨고 그 대변인이 우리 연설 팀장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변인께서 저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많이 톤다운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그런 게 있는데 대통령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이 문제되지 않을까?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통령께서 원래 하고 싶었던 수위 그런 강도의 얘기가 전달이 안 되고 다르게 전달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내용을 전혀 담지 못한 초안을 드린 거죠. 그 의견 전달 과정에 배달 사고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저는 이제 제 추측에 전달을 제대로 받고 이 친구가 자기를 마치 타이르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런 게 외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파장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게 전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중에 다 경위를 보고 받고 그건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우리 방이
대통령 집무실 옆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본관으로. 강원국 때문에 그러니까 직속 기관이 됐군요. 그렇죠. 대통령 네. 직속으로 바뀌었고요. 공보실 밑에 있다가. 네, 공보수석 밑에 있다가 다 제끼고. 네. 네. 전화위복이군요. 아니, 진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문체까지 하라고 했는지 제가 찾아서 봤어요. 책에서 보니까 그때 했던 연설문이 있어서 제가 인상적이어서 옮겨 적어 왔습니다. 예. 한번 제가 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내 여론들이 비등했고 국민적 분노가 높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 꼭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발언들은 흔히 지각 없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흔히 인기에 급급한 한두 사람의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 지도자의 수준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가 절제할 수 있게 일본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상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하고 싶었던 얘기. 네, 이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걸 빼버렸으니까. 아니,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중간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수준에서 제가 못 쓰죠. 실제로 들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광복절의 의미를 뼈에 새기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뜨거운 심장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께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지난 3년은 더구나 참 가슴 아프고 우리에게 뼈아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어들을 보면 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언어들과 저렇게 다르고 저렇게 수준이 밑바닥이 될 수가 있나. 나라의 격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떨어지나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연설문들 또 윤석열의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저는 뭐 그거를 평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그게 이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언어 구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윤석열인지 대통령 윤석열인지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그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전혀 그 분간을 못하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그냥 집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 친구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냥 마음껏 이렇게 구사하는 또 하나는 되게 밀실의 언어에 능한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누구 뒷담화하고 뭐 뒷말하고 옛날에 검사들이 잘 간다면 어디 사롱 같은 데서 하던 얘기. 그 정말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자기 편들, 자기 식구들하고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 그야말로 정말 밀실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이제 공개석상에서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그거를 하는 건 자기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쭉 그걸 하면서 살아왔고 아무 문제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게 검사의 언어이기도 하겠죠. 심판자의 언어. 자기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가려서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나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해도 아무 문제 없고 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와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야말로 이 역지사지가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자나 어떤 소외자, 소수자의 어떤 처지만이 아니고 일반 대중, 일반 국민의 어떤 심정이나 이런 것도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짓거리는데 그 짓거리는 말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자기 안에서 나왔다기보다 어디서 들은 얘기,
어디서 본 거, 누가 그러더라. 그런 들은 퉁얼. 퉁얼. 이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그걸 그냥 앵무새처럼 되뇌고 이런 거죠. 깊은 어떤 사유와 어떤 고뇌에서 이렇게 우러나온 말이 아니고 자기 말이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말을 저 말 괜찮네. 그럴싸한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뭐 지도층이라는 말을 요즘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 자리에 가면 이게 통합의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갈라치기 하고 한쪽을 공격하고 공격 정도가 아니고 인정 자체를 하지 않고 대화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매도하고 그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하지 않아야 될 최악의 언어를 구사했던 대통령이 아니었나. 정말 전두환만도 못한. 전두환은 본인도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막 함부로 좀 하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적어도 연설문은 써준 대로 읽었어요. 연설문은. 저희가 이제 문창과에서는 글 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니까 신입생 때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체가 그의 인격이다. 말이 그 자체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윤석열은 그의 말, 그의 연설들을 통해서 그의 인격,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진작에 사실은 폭로를 다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빨리 보지 못한 것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강 작가님을 굉장히 대단하게 인정하게 됐는데요. 저는 좀 글 쓰는 사람들은 본래 이제 문학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책이나 냈다고 작가라고 부르는 거에서 속으로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강 작가님은 정말 작가구나라고 인정하고 대단히 높게 평가하게 됐던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아마 총선 전이었을 거예요. 이제 2년 차에서 3년 차 되기 전에 그때 강 작가님이 예언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3년 차 어려워질 거다. 대책 없다. 나아질 수가 없다. 저거는 이제 끝이다. 2년 차와 3년 차 대통령은 전혀 다르다. 3년 차가 되면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다. 봉인이 해제되어 버린다. 이제 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우선 그 윤석열 씨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걸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을 거고, 근데 반대로 그 임기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요, 여러 이제 무슨 그동안 이렇게 그 함부로 얘기해도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마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쪽 검찰에서도 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자기 그 캐비넷에 이제 보관만 하던 것을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이거를 이제 풀기 시작하고, 또 여당 내에서도 이제 비집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딱 봐서 이제 뭐 다음 정권을 의식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둘러싼 환경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갈 텐데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 이건 뭐 10중 8구 그냥 백발백중 그 자리에 있기 어려운 거죠. 그 윤석열이 이제 내단 우두머리가 돼서 저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역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다. 글 기술자는 작가가 아니다. 이제 저도 제 선생님한테 배울 때 재능 없는 사람이 잔재주를 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재능이 있는 작가는 장기술을 부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통찰력이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뭐 다른 사람이 보면 뭐 결과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시대만 해도 앞으로 3년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강 작가가 이제 3년 차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이 딱 적확하게 저는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서 강 작가라는 사람이 작가가 맞구나. 아니 저는 그런 직관력이나 네. 이런 해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3년차 이후를 2번 겪어봐. 그것도 내부에서. 10번 겪어도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그 윤석열이 제가 또 끔찍했던 건 그 내란까지의 과정도 과정이지만 그 내란 후에 보여주는 그 뻔뻔함, 그 비겁함, 그 비열함, 그리고 그 언어들의 천박함이었어요. 정말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지 싶을 정도의, 그리고 그 들어 누워서 대복 입고 버틴다는 이 언동, 언어와 행태는 대체 뭘 의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나 난 윤이 앞으로 해나갈 말이 정말 궁금하고. 저는 이제 그 유세 과정에서 그 기차 타고 갈 때 그 앞에 발 올려놓은 좌석에 발 올려놓은 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끝났구나. 이번 대선은 우리가 이기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묻히더라고요. 그러고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연장선에 있고 이제는 더더군다나 이제는 뭐 2판 4판인 것 같아요. 하는 것 보면은 이제는 뭐 잃을 것도 없고 내가 뭐 그야말로 이게 지금 망난이죠, 망난이. 예, 정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말 못 보여줘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저를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대가 어떤 상처를 입고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까? 이런 데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우기면 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우기고 싶은 대로 우겨보는. 물론 이제 괴벨스 시대, 나치 시대는 계속 10번 됐죠. 거짓말을 하고 우기면 그게 사실이 되는 시대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SNS가 실시간으로 검증을 하고 소통해서 집단지성으로 그것을 확인해내는, 전파하는 시대에 그게 통할 거라고 여전히 믿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끔찍스럽게 여기고 시대의 이제 도태, 그 결과가 지금 두 부부가 감옥에 가 있는 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또 그 당의 거의 또 후계자들인 뭐 한동훈이나 김문수 같은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유아적인 발상이잖아요. 유아들은 자기가 가게에 가서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남이 뭐라거나 상관없이 들어 누워서 나 저거 사줘. 이렇게 그냥 떼쓰는 거잖아요. 그런 떼쓰기를 하는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그 후계자들인 김문수나 한동훈 같은 사람들의 어법, 태도, 언어 습관들은 윤석열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이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해 올지를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망가져 있지 않나. 그런 거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나. 그렇게 살아도 되는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자리에 있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분들 삶의 궤적이
전혀 다릅니다. 180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아는 거죠. 어려운 사람의 처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인수위 때 처음 뵀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나의 국정 철학이 뭔지 아나? 아나? 모릅니다. 그랬더니 억강부약일세. 억강부약. 네. 그때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말을. 사실은 그때만 해도요, 그 말 거의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찾아봤죠. 강한 걸 누르고, 약한 것을 돕는다. 이런 뜻이던데. 나는 나중에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셔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근데 다 사실은 정치의 어떤 본연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나. 정치는 그거가 안 되면 그냥 자연 상태로 그야말로 약육강식으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제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그럼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이제 억강부약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하시지 그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어려운 사람의 처지도 모르고, 처지를 모르니 뭐 도울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모르고도 뭐 잘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그거는 더더욱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 없이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겠다고만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느 습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저 얘기하는 날, 자네는 정치하지 말게.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지금은 잘하는데 그때는 못했습니다. 대통령 앞에만 가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내 방으로 갈 때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하지 말게 그랬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었더니, 자네는 정치를 하면 뭘 하고 싶은가? 그래서 별로 뭐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야. 정치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치인이 돼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치인이 되는 거야. 선호가 바뀌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듣고 역시 나는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이제 열정을 가진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들의 태도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나에게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할 권한이 필요하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권한을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선거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하려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차지해서 그 권력으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우리 정치가 문제가 된 거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또 연설비서관도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마 최고의 보람은 역시 내가 쓴 글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이 스피커가 되어서 전 국민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볼 때 아마 가장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은데, 글 쓰는 사람으로서 또 연설비서관으로서 이 연설문은 이 문장은 내가 정말 잘 썼어. 내가 생각해도 이런 문장이 있거나 또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이 말 해준 건 너무 근사했어. 이런 문장을 꼽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연설 비서관의 보람이, 내가 쓴 글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에게 전해질 때 그 뿌듯함,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랬는데,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글이 저한테서 나온 글은 없었어요. 제가 모신 두 분은 그런 글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본인들에게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분들 거예요. 그분들 것을 내가 그냥 글로 써드렸을 뿐이죠.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분들의 생각을 읽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뿌듯함 이런 건 없었고요. 단 하나 이제 제가 뿌듯했을 때는 이제 칭찬 받았을 때죠. 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칭찬을 글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칭찬에 가까운 건 하나 있었어요. 딱히 흠잡을 데가 없네. 그렇지만 썩 마음에도 안 드네. 그게 이제 절반의 칭찬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아공 대통령,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국빈 이제 저녁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 연설, 만델라 대통령.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연설을 썼는데, 대통령께서 이 번역을 잘하라고, 요 느낌을 잘 살리라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지시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 좀 썼나 보다. 근데 그게 한 번 있고, 제가 이렇게 대통령이 쓰신 글을 보고 놀란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연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계기의 한 연설은 아니고, 그냥 국민께 일종의 담화 형태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해가지고, 연설을 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초안도 제가 쓴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그냥 초안부터 쓰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글인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글을 잘 쓰시는구나. 글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끝에다가 대통령이 좀 자네가 봐달라고 했으니까 나도 뭔가 본 티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설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전에 역사는 우리 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넣었어요. 연설 쫙 하고 넣었더니 읽으실 때 그거 빼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줄도 이제 도움을 못 드린 연설인데 제가 보기에 가장 명문이 아니었나. 그냥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쳐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런 연설이 있습니다. 강 작가님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대통령님의 글이고 그분의 생각을 이제 정리해 드린 게 이제 비서관의 역할일 텐데 어쨌든 또 정리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정리를 내가 어쨌든 참여해서 한 게 결과의 문장이니까 그걸 또 표현될 때 이게 제 글이 채택되었을 때 보람과 거기에는 반드시 또 그 쓴 사람의 노력과 공력과 그게 합쳐져서 더 완성된 형태로 전달되는 게 있죠. 제가 근데 한번 예전에 김근태 의장님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 정치자금 제일 작게 쓴 사람인데 그걸 양심을 못 이겨서 자기가 정치자금 법에 어긋나게 썼다고 고백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고백 안 한 사람들은 재판 안 받았는데 그렇죠. 이분만 재판 받았어요. 그때 제가 최후 진술 초안을 써달라고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느 신문에도 실리고 그래서 좀 화제가 돼서 그랬더니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저작권은 저한테 있지 않고 저 방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건 저 글이 전혀 아닙니다. 뭐 선배님의 의견, 생각을 제가 그대로 정리해서 드린 거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저 부영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글은 누가 썼다가 아니라 그분. 또 그분이 선택했으니까 발표된 거죠. 그걸 채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써도 발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한 사람의 결정권 그분의 소유라고 보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보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글에 대해서 이제 연설 비서관실 분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메모를 해봤어요. 이게 문창과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말인데 이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가르쳤나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이게 청와대라는 문에
대학의 문해창작학과에서 노무현 교수가 강의를 했네 싶었는데 이게 요즘 보면 이래요. 짧고 간결하게 군더더기는 그의 최대 적이다. 수식어는 최대한 줄이고 진정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지켜 세울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켜 세우게. 돈 더 드는 것 아니네. 통계 수치는 그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반복은 좋지만 중복은 금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넣지 말 것. 사례는 많이 들어도 상관없다. 한 줄로 표현될 수 없는 말 것. 아까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써서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표현은 쓰지 마라. 요 마지막 것만 문창과 교육법하고 다르고 위는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이게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음식에 비유해서도 아마 이제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재미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생각나세요? 음식 비유를 자주 하셨고요. 네. 예를 들자면 한정식으로 상 차리지 마라. 네. 상위에다가 된장찌개, 청국장, 뭐 김치찌개 다 올려놓고 이 젓가락 안 가는 음식으로 상 채우지 마라. 그러니까 김치찌개 100반이면 김치찌개 100반, 된장찌개 100반이면 된장찌개 100반.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주제가 뚜렷해야 된다. 이것저것 섞어놓지 마라. 그리고 뭐 이제 늘 그랬죠. 결국은 재료가 풍성하고 싱싱해야 되고 이제 글감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은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식당에 갈 때도 이제 간판이 중요하지 않냐. 그거 보고 들어가지 않냐. 제목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식당에 가면 우리 메뉴판 보지 않냐. 그 메뉴판에 해당하는 게 글의 어떤 구성이다. 그 구성이 이렇게 빠진 것 없이 또 뺄 것 없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먹는 거에 비유를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건너뛰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글을 쓰기도 좋아한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글과 연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동안 거의 계셨거든요. 네. 민정수석, 비서실장 모셨는데 제가 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말을 머금는 분이십니다. 내뱉는 분이 아니시고요. 품는 분이세요, 말을. 말을 품고 머금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은 내뱉고 지르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의 완성도를 보면 아직 제가 이제 연설비서관 우리 시인이시고 한 번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글로 보긴 했는데 저는 글의 완성도는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예, 노태우 대통령 때 글이 되게 미문에 좋았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모신 분들은 그렇게 막 무슨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사리에 맞고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이 방향이 기대하는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모신 분들은 남의 것을 이렇게 덥석덥석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게 아니면 인용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좋은 생각, 뭐 의견 이런 걸 이렇게 잘 안 받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그건 뭐 까다롭다기보다 그런 걸 받는 걸 좀 수줍어하셨다고 그럴까?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글은 좀 이제 현학성도 좀 있고 미문이었다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원 재료의 날 것 그리고 일상어 이런 것들을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에 막 조미료를 넣고 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맛있게 만들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먹을 때 그 네. 맛이 있고 이제 영양분을 얻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다 있죠. 근데 두부는 영양분 쪽에 가까운 거지. 이렇게 먹어서 건강해지고 이제 그러면 된 거지. 거기에 막 맛도 있고 막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독해 회의를 할 때 이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뭐 장관이나 수석들이 좀 더 감동적이면 좋겠다. 뭐 좀 더 웅장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주문을 해요. 저를 놔두고.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그걸 말리십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디 사람이 막 감동합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그 욕심내지 마시고, 요거를 잘 쉽게,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거라도 좀 제대로 전달이 되게, 이렇게 해야지 너무 욕심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사구시랄까? 실사구시를 추구했지, 뭐 이렇게 막 과한 욕심을 이렇게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어, 자기 언어, 뭐 그래서 전달할 내용, 그러니까 그 자체에 집중하는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하고 또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 기조는 좀 똑같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조는 두 분이 가장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선거 전에, 그러니까 지난 떨어지실 때 선거 전에 말씀드린 이제 두 분을 처음 이렇게 막 나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꼭 이렇게 섞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글에 담긴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문체라든가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어투 뭐 저는 되게 불쑥불쑥 그분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들리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 그 노무현과 김대중의 모습들이 이렇게 중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저 이재명 대통령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 구사한 언어 자체가 되게 서민적이고 소탈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않으시고 쉽게 그러니까 좀 대중 친화적이랄까 그러면서도 되게 노무현 대통령 같이 약간의 그 어떤 이렇게 막 이렇게 북돋우는 이렇게 좀 만족해 얘기하면 이렇게 선동적인 이제 그런 것도 갖고 계시고 김대중 대통령 젊으셨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례나 비유 이런 걸 잘 활용하시고요. 그 이야기 같은 걸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어디에 빗대서 얘기하고 이런 거 굉장히 능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보면은 일단은 쉽고요. 좀 딱 부러진다는 느낌? 이렇게 뭐 이렇게 애두르고 막 뭐 하고 이러지 않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 대통령이 사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심이 담겼을 때 이제 말에 힘이 생기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은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진심의 호소력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산재가 잇따라 발생해서 사망자들이 났을 때 이제 산재 중대재해법 그러니까 적용들을 찾아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제 쪽 분야에서 특히 기업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저항감 또 이제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 지지율에도 손해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씀, 굶어 죽는 국민이 있어서 안 된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갔다가 그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자기 뭐 삶에서 오는 신념, 진심이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진심들이 때로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해 나가는 것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장인어른 그 좌익 문제 나왔을 때 한마디로 그냥 돌파해 나갔잖아요. 막 아내를 버리라 말입니까? 이제 그런 진심들이 돌파해온 어쩌면 언어의 역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 글쓰기의 중요성을 이제 누구보다 절실하게 현장에서 아마 체감해온 분이 이제 강원국 작가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 작가님이 특히 이제 글쓰기 얘기를 하면서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창의성과 글쓰기, 연설문들, 또 책 만들기 이런 건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강조하죠? 근데 뭐 우리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그 창의적인 작업이죠. 그러니까 뭔가 없는 걸 만든다든가 아니면 과거와 다른 걸 만든다든가 있는 것을 이렇게 섞는다든가 이렇게 연결한다든가 이제 그런 과정이 글을 쓰는 과정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창의적인 작업이고 저는 글쓰기야말로 그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을 키우려면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AI 뭐 인공지능에서 뭐 챗 GPT에게 글을 써달라고 그러고 그 글을 이렇게 쓰는데 진짜 잘 씁니다. 저는 저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글을 쓰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 창의성이나 이런 게 이제 키워지지 않고 그렇게 그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실은 그걸 할 수 있으면서 그게 도움을 받는 것과 그게 없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글을 쓰면서 좀 키운 상태에서 그걸 좀 활용을 해야지 좀 뭐 어렸을 때부터라든가 거기에 막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 창의성 키울 기회를 놓치면 저는 이건 큰일이다.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 생각의 근육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근육은 굉장히 관리해서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 PT 하면서 마음의 근육, 생각의 근육을 키우지 않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해라 그러지만 그렇게 차 조심하면 뭐합니까? 사고 안 나게 조심하면 뭐합니까? 정작 애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게 마음의 근육, 생각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의 근육 속에서 마음의 근육 속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그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능력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없이 이제 묻어가려고 하는 이 위험성들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쓰기 중요성을 이제 창의성의 바탕이라고 보고 그 최종적인 결과물로 이번에 이제 낸 작품이 이제 강원구의 책쓰기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쓰기가 어떻게 글쓰기의 최종적인 완결적 결과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책도 좀 소개해 주실게요. 아이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3년 차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50살에 그만둔 게 아니라 뭐 잘려서요. 더 이상 못 다녀서 이제 이런 생활로 접어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야, 이제 오래 살겠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을 뭐 60까지 하더라도 만약에 100살 넘게 산다면 막 40~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40~50년 동안 뭔가 경제 활동도 하고 수입도 있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긴 세월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제 경험으로는 가장 필요한 게 자기의 책이 아닌가. 그게 자기의 어떤 무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책에 쓴 내용, 그게 이제 자기의 컨텐츠가 되고, 그걸 가지고, 뭔가 그걸 팔든 어쨌든 해가지고,
또 그걸로 우리 사회에 기여도 하고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이렇게 오래 사는 세상에서. 그래서 책 쓰기가 또 뭐 젊으나 나이를 먹으나 가장 절실한 어떤 과제가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뭐 글 쓰는 것과 책 쓰는 건 좀 뭐 같으면서도 좀 다른 문제여서 이번에 이제 책 쓰기 수업에 제가 책을 쓴 방법 한 12가지 정도를 소개를 했고요. 저같이 이렇게 재능 없는 사람도 뭐 이렇게 방법을 쓰니까 책이 써지더라.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다들 책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강원국 작가님 모시고 우리 대통령의 글쓰기에서부터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한 권의 책이 중요한가를 다룬 강원국의 책쓰기 수업에 이르기까지 글쓰기, 책쓰기, 사람의 언어 습관들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고 또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가는 과정인지 잘 담겨 있는 게 이번 강원국의 책쓰기 수업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또 시간 내서 한번 꼭 이 대통령의 글쓰기와 함께 또 가장 최근에 나온 강원국 글쓰기의 완결판이라고 하는 강원국의 책쓰기 수업도 읽어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강원국 선생님, 우리 비서의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고 또 한 번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대한민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또 새롭게 출발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도자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를 이끌고 또 앞에서 선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과 꼭 하면서 살아가야 될 말이 뭔지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처음 모시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막 알려고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했을 때 그 국회의원이 처음 돼서 그 국회 단상에서 첫 연설을 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걸로 힘들지 않고 그 뒤가 재밌는데 안 입고 뭐 치사한 꼬라지 안 보고 모두가 신명나게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다. 만약 이게 지나친 나의 욕심이라면 적어도 사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분하고 억울해서 죽는 사람이라도 없어야 된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이라도 없어야 된다. 이제 그분이 생각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모시고 마지막 임기 이제 5년차 때 늘 하셨던 말씀이 3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제발 사실을 갖고 얘기하자. 사실을 갖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얘기하자. 그리고 2번째로 좀 책임 있게 얘기를 하자. 깨어있는 사람으로 책임 있게 얘기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멀리 내다보고 얘기하자. 멀리 내다보고. 저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네. 한때 우리한테 유행했던 언어가 있었죠. 아드매치라고, 안 입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한 그런 언어는 이제 우리가 듣지 않고 하지 않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책임 있고 멀리 내다보는 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말을 하고 하면서 이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곧 시작됩니다. 이 가을을 앞두고 우리가 서점 한 번 더 가고 또 책장, 도서관 한 번 더 가서 좋은 책 찾아 읽고 또 스스로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 보는, 시도를 해보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쓰기,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강원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인데요. 야, 400g, 한 팩, 두 팩, 세 팩 판매하고 있는데요. 와, 맛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역시 품질 좋은데요. 저와 함께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 21,000원, 38,000원, 53,000원 바로 주문하십시오. 이익과 품질이 함께 배달됩니다. 스픽스몰 공동 구매.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뿌리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5통을 우리가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와, 가격 좋아. 때마다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2통, 300g 3통 총 5통입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